안녕하십니까. 전 교육지대 대표였고 지금은 교육다음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는 장정호라고 합니다. 앞부분은 우리나라 큰 교육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육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실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게 된 화면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을 세우면 이게 박사학위로 가는 길인데 계획을 세우면 평탄하게 이렇게 잘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온갖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출발한다면 그나마 실제와 계획이 좀 덜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각오는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전반부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한국 교육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시장의 대표적이면서도 오래된 기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 창업이니까 교육 관련 기업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육기업은 대교입니다. 그 대교를 만드신 회장님이십니다. 대교 매출이 8,122억이고요. 웅진 싱크빅이 6,243억이고 교원이 4,300억, 재능교육이 1,800억, 장원이 한 800억 이 정도인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잘 아시다시피 학습지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이 회사 중에 하나의 서비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육기업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큰 교육기업들은 학습지에 몰려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메가스터디가 어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여러 교육기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00억, 1,몇백억 해도요 교육에서는 큰 기업이고요. 근데 학습지만큼은 한 몇천억씩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수요도 있고 시장도 큰 것 같지만 단일 기업으로서 크게 하기는 힘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이 교사가 물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처럼 균질화되기 힘들어서 큰 시장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교사의 역량을 극복하고 시스템처럼 만들 수가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학습지고 아마 그래서 이런 학습지 시장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육기업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교육시장이나 교육기업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학습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대교인데요. 대교 눈높이 학습지가 뿌리는 처음에 이 강영중 회장님께서 20대에 종암동에 서울 고대에 있는 뒤쪽에 종암동에 수학 교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암교실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듬해인가 1976년도에 그 숙부 아저씨의 조언으로요 일본에 가서 구몬 학습지를 보고 그 시스템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암교실 이름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라고 바꿔요. 1976년도부터 바꿔서 쭉 하고 있다가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전국에 가해가 금지됐어요. 가해 금지됐다는 말은 학생이 선생님께 일정 공간에 가서 배우는 게 금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문수학연구회라는 과외 교실을 못하니까 교사를 거꾸로 학부모와 학생이 있는 곳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학습지 사업의 우리나라의 시초가 됩니다. 근데 그 학습지, 그러니까 교사가 가는 학습지 시장이 1985년도에 회원이 6만이 됐고요. 1990년에는 40만이 됩니다. 무지 빠르게, 무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일본 구몬에서 대교에다가 야, 로열티를 좀 많이 내라. 이제 너희들 많이 컸으니까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교에서는 일본에다가 그렇게 많은 로열티나 구몬 학습지에 그런
의존적인 상태가 돼서는 독자적으로 크기 힘들겠다. 처음에는 이제 협의를 하다가 너무 과도한 요구다 생각을 하고 독립하기로 결심을 하고 1991년도에 주식회사 대교를 만들면서 브랜드도 눈높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대교 매출이 약 한 1조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 교육기업 중에 가장 큰 교육기업입니다. 사학,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관학이나 이런 것 반대, 약간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학의 과거를 살펴보면 사학의 시초는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공자 논어의 위령공 편에 보면 유교무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르침에는 어떠한 류를, 어떠한 부류를 따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교육은 귀족 자제만 했었죠. 귀족 중에서도 부자 자제, 아주 이제 고위층의 귀족 자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자가 저 말을 하면서 부자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배움에 자질이 있고 뜻이 있다면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르쳤습니다. 뭐 유명한 제자만 한 70명 되고 공자님 전체 제자가 한 3,000명 됐다고 하니까 무지 많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 공자께서 만든 유교가 나중에 국학처럼 국립에서 국가에서 가르치는 교육으로 되잖아요. 그게 관학이 되고 이게 동양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 그냥 거의 국교였으니까 조선시대도 당연히 유교를 관학으로 가르쳤고요. 근데 국가에서 가르치는 거 외에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서당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의 사학 형태로도 설립이 되어서 국가에서 가르치는 성균관 같은 관학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왔고요. 사학의 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 두 번째는 어떤 신분적 차별이나 이런 차별을 없애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데서 사학이 시작되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요거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기업이요. 고려대 영문과 출신인 민영빈 씨가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회사입니다. 1961년도에 만들었고 초기에는 이제 영어 관련 출판을 통해서 자본을 모으고 돈을 좀 많이 버셔가지고 사옥을 마련하십니다. 이 사옥 마련하시면서 1975년도에 뉴월드 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 쭉 오면서 작년에 매출은 1,329억을 했습니다. 그게 YBM 학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기존의 교육 그러니까 시장이다 이러면 하나는 입시 시장, 대학을 가기 위한 초중고의 입시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은 영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육 전체 시장이 30조라면 한 15조는 입시 시장이고요. 15조는 영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영어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입시 시장의 대표는 뭐라 해도 종로학원, 우리나라 최초의 학원이고요. 1965년도에 정경진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큰아들께서 이제 이 학원을 물려받으셨는데 나중에 하늘 교육으로 좀 편입이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현재는 하늘교육 종로학원이 됐고 하늘교육도 어차피 뿌리가 깊은 교육기업이고 그 정경진 창업주께서 아시던 때부터 알던 분들과 연결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종로학원 정경진 선생님 둘째 아들은 종로 M스쿨을 만들었고 이 종로 M스쿨 관련 업무는 요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학원이 있습니다. 대성학원은 김만기 선생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이고요. 종로학원하고 똑같이 1965년도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작년 2017년 사교육 시장 규모는 17조입니다.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가 20조였는데 조금씩 시장 사교육 시장 규모는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 추정 시장에서 바라보는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시장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장 규모는 30조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조라고 말하는 곳 통계청의 기준으로 하면 17조가 되고요. 그 외 기준 한 30조 이 정도 바라보는
때도 있는데 보는 시각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2017년 매출이 17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시장을 SK텔레콤이라는 기업 하나가 다 한 거죠. 삼성생명의 2017년 매출이요 31조입니다. 저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 기준 말고 다른 데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교육 전체의 교육시장이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삼성생명의 높은 본을 뵈려고 삼성생명에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높은 벤 좀 뵐 수 있느냐, 처음 회사 창업을 하고요, 이제 B2B 영업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휴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호야, 나보고 만나기 힘들 거다. 이유가 교육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냐, 대교 아니냐, 대교 1조다. 삼성생명 20개 지사가 있는데 한 개의 지사 매출이 1조다. 2조다 그랬습니다. 한 개 지사 매출이. 좀 만나기가 힘들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규모가 언론이나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막 좀 시끄러운 것보다는 실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구나. 좀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냥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와 안경을 파는 전문 브랜드인데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신생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안경 판매가 2017년도 매출이 1,600억이었고 저게 만약에 교육기업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10손가락 정도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교육시장의 규모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옛날에는 한 해당 80만 명, 제일 심할 때는 100만 명이 있었고요. 그래도 80만에서 60만 명이 태어났었는데 요즘은 4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이 IT의 발전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모바일 이런 발전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습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중고생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체 교육시장 규모는 좀 줄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을 받는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무슨 전쟁인 거 아니까 학원을 가라와 학원을 가기 싫다는 전쟁이었습니다. 학원은 당연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대학을 가려면 학원은 당연히 가라. 너가 뭐 인생을 잘 살려면 학원은 당연히 가라. 이게 한 20년 전에 현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혹시 그래 그러면 너 학원 가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개몽가 이럴 정도로 도망은 치면서도 그냥 의식상으로는 학원 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개념은 인식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엄마 나 요리가 너무 좋고 요리 쪽으로 이렇게 크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도 쿨하게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편인데 옛날에는 요리한다 그러면 큰 반대를 하고 했었던 그런 인식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고요. 현재 그런 인식 변화도 전통적 교육 시장의 규모는 계속 주는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리를 배우는 교육 시장은 커진 거죠. 입시 교육 시장은 저기서 바라보면 줄었지만 요리 교육 시장에서 바라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게임회사 우리나라 2018년 상반기 게임사 실적입니다. 아직 뭐 다 끝났으니까 보시면 1, 2, 3등인데 넥슨이 상반기니까요. 1년 매출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넥슨이 1조 3,600억, 그 다음 넷마블이 1조, NC소프트가 약 한 1조 9천억, 9,116억 정도 했는데요. 저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상반기 실적만 있으니까 하반기 하면은 3등까지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육회사의 반 또 2배를 이미 넘어서는 거니까 게임 시장이 교육 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교육 시장도 저렇게 좀 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못 크는 데는 좀 저 게임 시장의 매출이 외국 부분 분야가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 시장도 외국에도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젊은 여러분들이
좀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국내 교육을 아니라 외국 교육에도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가 약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 시장 이런 것들을 살펴왔고요. 창업 제가 맡은 실제의 창업의 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창업을 무작정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제. 이거 없이 창업하면 굉장히 힘들 거다.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운칠기산이라고 해서 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운칠기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없으면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크게 되는 운을 받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있어도 어떤 기회가 있어도 이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되니까 그 준비적인 참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마윈이라는 회장, 그러니까 잘 아는 알리바바 회장이 비록 영어 통역사를 하고 영어 가이드를 했지만 그 사람이 기업할 준비나 이런 게 안 돼 있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알리바바를 만들지 못했을 거고요. 그 사람이 또 영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세계적인 알리바바를 만들 기회도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나 준비, 실행은 저기 실행, 수정, 발전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저 부분은 거의 제가 언급을 안 할 생각이고요. 말 한마디로 대신할 생각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이맹희라는 분이고요. 한솔그룹 현재 고문으로 계시고 두 번째 분이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삼성 회장님이시고 그 오른쪽 계신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세요. 삼성의 창업주시죠. 저는 이제 삼성 창업주분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계신 마지막 분이 이명희 여사님으로 현재 신세계 명예회장으로 계시던가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그룹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교육기업의 1등은 대교라면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1등은 삼성이죠. 삼성의 작년도 총 매출은 400조였고 삼성전자의 매출만 239조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만드신 이병철 회장의 경영 15개명이 있는데 이거 한 개명 다 도움이 될 만한 말인데요. 저는 특히 네 번째 업의 개념을 알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한다 아니면 학습지를 만든다 아니면 식당을 하다 뭐 만든다 하더라도요. 좀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한다 조금 실력이 있다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 본질 가치 이런 걸 저는 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신념, 실력이 없다면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아이디어 하나 이런 거로는 실제로 일을 벌어지면 약간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케팅으로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마케팅으로 된다기보다 본질적인 실력,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가치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창업 실전이잖아요. 그때 그 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가하고 부자하고 막 헷갈리세요. 이렇게 사업가하고 부자는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업가가요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업가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하시는 사업가분들이 다 부자가 아니고 빚도 많으신 분이 계시고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자는 사업을 안 하지만 부자도 많이 있어요. 자산적인 부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자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사업가와 부자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대신에 교집합은 있을 수 있죠. 사업가이면서 부자이신 분, 부자이면서 사업가이신 분 이런 교집합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가 부자는 절대 틀리다. 근데 제가 이제 누가 물어보면 사업하고자 오시면 그거 먼저 물어봐요. 사업가가 되길 원하시는지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지. 만약에 그걸 명확히 돈을 벌기를 원하신다면
부자 되는 법은 좀 사업가 되는 법하고 따로 있고요. 그 부자 되는 법이 사업가가 되는 법보다 확률이 훨씬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도 좀 많이 적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거의 철저하게 회피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오히려 가장 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업가는 그게 아니라 부자가 안 돼도 좋고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사업가에 더 가깝습니다. 일을 막 했는데 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어떤 부의 척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본질, 가치 이거로 말하고 싶습니다. 창업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거 위주로 창업을 할지 말지를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은 따라올 수도 있고요.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근데 가급적 따라오게끔 하셔야죠. 예,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업가와 부자를 가르는 핵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열망하는 일이 있냐 없냐 그다음 그 일이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 기는 도모한다는 거거든요. 기업은 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업이라 하면 저는 해석할 때 밸류, 어떤 본질 가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데 어떻게 간과하는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누가 이래서 잘 됐다더라. 누가 이래서 성공했다더라. 그래서 그 사례는 조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먼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래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집을 해서 아니면 어떤 집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으니 나도 그걸 따라하면 성공할 걸 하는데 그 사람은 업이 있고요. 그걸 따라한 사람은 업이 없는 겁니다. 그걸 귀신같이 고객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치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요. 또 부가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의 예, 부가가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치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런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가치가 있는데 원래는 이동의 편리성이 말이었는데 자동차로 넘어왔고요. 이 자동차라는 가치가 또 그 가치에는 약간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전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는 다시 부가가치가 또 생긴 거죠. 그 전에 환경이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부가가치가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제공한다고 치면요. 100원을 들여서 제공을 했는데 고객이 50원밖에 뭐 지불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00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객들은 그거를 10만 원 주고도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창출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부가가치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에 있어서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 이익이 안 생기면 기업이 유지 발전할 수가 없고요. 그 이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이익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겁니다. 근데 고객도 이익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10만 원어치 느낀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부가가치가 10만 원어치인데 10만 원에 팔면 안 되겠죠. 그럼 고객이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 5만 원에 팔면 고객은 10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5만 원 주고 사니까 고객은 5만 원 이익이고요. 여러분들이 10,000원 주고 만들었는데 5만 원에 팔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아이디어와 뭐를 통해서 4만 원 그러니까 부가치를 더 만든 걸 통해서 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께는 또 4만 원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이 뺏고 뺏기는 시장보다는 좀 유인 시장으로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업을 추구하는 기업이 창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돈을 쫓는 사람을 경멸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제하고 같이 일을 하시던 부사장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그분은 재무 전문가셨거든요. 가장 흔한 게 돈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 돈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쫓아옵니다. 물론 없는 분들, 어떤 분들 막 박탈감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막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게 진실이고요. 제가 돈이 정말 없을 때도 저는 그 말을 좀 믿었고
뭐 지금 다 뭐 남들보다 엄청난 부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고 인생을 결국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돈도 항상 가치를 추구해서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창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하시더라도 돈에 대한 개념을 항상 돈은 통제의 대상이다.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 내에서 어떻게 그 돈을 컨트롤할 거냐 이 문제지 그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돈은 막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런 개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사람 위에 돈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돈보다 앞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업하고자 하시면 창업을 하고자 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탤런트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본질 가치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고민하시고 그게 있으시면 그 다음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면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기업 실패율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치킨집이라 하더라도 치킨집이라도 예전에는 치킨집이 동네 치킨집으로 끝났다면요. 요즘은 동네 치킨집이라도 언제든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요즘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작다고 해서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치킨집이면 나중에 굉장히 커집니다. 이 업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업에 할 때 전제가 신용입니다. 이 신용이 꼭 돈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어떤 약속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겠다 했으면 가는 게 좋고요. 오겠다 했으면 오는 게 좋고요. 그게 시간 약속이든 무슨 약속이든 약속을 지킨다. 하겠다 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신용이고 이 신용이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가르쳐 줬던 몇 분의 멘토 중에 한 분이 너가 나중에 뭐 20년 뒤에 사업이 망할지 몰라도 너가 쌓은 신용에 따라서 100억 사업이든 200억 사업이든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너가 나중에 뭐 100억, 200억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쌓은 신용만큼이 너가 해놓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도 아마 하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신용이 중요한 거 하니까 사업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이거든요. 고객들이 찾아줘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줘야 되고 이런 건데 뒤집어 말하면 세상과의 소통이고 이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용이 없다면 사업에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데 신용이 없으면 재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오히려 돈에 앞서는 자산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가 사업은 좀 요즘 뭐 1인 창업가, 1인 사업가 많이 좀 뭐 권장하거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데 그 혹시 1인이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리스크를 좀 덜 주기 위해서 1인이 하시더라도 절대 그 사업은 본인 혼자서 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결국 인재, 얼마나 어떤 내가 맨파워와 함께 하느냐, 어떤 팀워크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역량을 얼마나 나와 같이 잘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성패 여부가 되게 많이 결정됩니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확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가려면 혼자 팍 이렇게 해야 되고요. 대신에 크게 멀리는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꿈이 크고 멀다면 주위에 계신 맨파워나 인재 팀워크를 잊어먹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밸류의 문제, 그다음에 꼭 신용의 문제, 인재 팀워크의 문제가 팀워크를 내가 잘할 마음을 이나 결심을 굳히시고 그걸 잘 달아보시고 창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